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진행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장기 국채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3%대 급등을 했는데요. 미증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안타깝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6% 내림세 보이면서 2,958.1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이 4천억 원대의 물량을, 외국인도 4천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8천억 원대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전장 대비 0.7% 하락세 보이면서 890.0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개인이 홀로 1,500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455억 원, 외국인이 1,083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신광석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네네. 안 좋을 때마다 전문가님이 걱정이 많으신데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분위기 별로 안 좋지 않았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네, 일단 시장이 있구나. 조금 약간 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네. 네, 사실 그냥 안정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뭐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건 아니고 그냥 시장이 좀 적응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오늘도 뭐 노란탁에서 다 시장 밀려 내려오니까 또 밀려 내려온다고 또 막 하락하는 거 아니냐고 막 걱정하시는데 네. 조금 뭐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괜찮은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 신광석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를 해볼게요. 전문가님, 네네네. 간밤에 미증시 얘기부터 먼저 해주세요. 네. 미증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미국 증시가 나스닥 급반등이 좀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뭐 급등을 했고요. 네. 뭐 시장에서는 사실 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가 되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좀 많이 내려와서 많이 내려와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은 나스닥이 한 3.69%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른 반등으로 올라왔고요. 이게 하락할 때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종목들도 많이 하락했지만 사실 이렇게 그 하락할 때 이 상승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걸 이제 분할 매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상승에 그냥 또 그 하락분의 손실을 만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장이 좀 어려운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하락할 때도 어느 정도 또 시장을 좀 따라가주는 또 그런 어떤 운영 방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우존스를 보시면 이게 지금 고점을 못 넘어가고 다시 음봉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크게 상승했지만 다우존스는 이제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을 치고 가지 못하는 걸 보면 지수는 좀 약간 상승 여력이 제한이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S&P 500도 아직은 상승 목표치가 좀 있어서 지금 뭐 다우존스보다는 좀 나은 모습이고 반도체도 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6% 정도로 급반등을 해줬고요. 지금 다른 나라 증시를 보면 유로 같은 경우가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유로가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을 조금 넘기면서 가는 흐름인데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유로에 좋은 거, 뭐 다 미국에 그냥 갇혀 있는 거, 뭐 중국에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가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나 뭐 우리나라 증시들이 별로 그냥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진정됐다라는 부분이 좀 얘기가 있어서 그냥 악재가 조금 해소됐다. 뭐 그 정도 영역으로 좀 보여지고 다른 호재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좀 크게 반응을 못한 것 같고요. 지금 이 나스닥의 상승이 미국 시장의 상승이 이제 하락에 의한 그냥
그 뭐 반발 상승세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상승 전환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뭐 데리켓 바운드가 된 거냐 뭐 죽은 고양이를 떨긴 거냐 그냥 잠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 거냐 네. 뭐 그 정도의 어떤 부분에 지금 얘기가 조금 있고요. 테슬라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오, 테슬라 맞아요. 오른 거 보셨나요? 19%? 네. 네. 완전 급등했더라고요. 테슬라가 뭐 이제 시장의 주도주다 보니까 네. 또 미국 시장의 주도주다 보니까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한 5일 정도 이렇게 3, 4일 정도 내린 게 하루에 그냥 다 만회를 해버리는 또 이제 네. 그 주도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사야 될 때 가장 먼저 그 주식부터 쳐다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시장이 좀 진짜 반등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아니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 많이 하락한 게 다시 반발을 한다라고 할 때 좀 기존의 주도주를 먼저 좀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 테슬라가 오른 거에는 또 비트코인이 급등한 영향도 좀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54,000달러대로 또 다시 올라왔는데 비트코인도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비트코인도 네. 지금 보시면은 그 비트코인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크게 상승을 해갖고 뭐 이제 고점을 지난번에 한번 만들어 놓고요. 지금 재무부 쪽에서 미국의 재무부 쪽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아요. 옛날에는 비트코인을 좀 무시했었는데 요즘에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약간 달러, 기축통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위협 뭐 이런 것들도 느낄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냅두기엔 가격이 너무 비쌌으니까. 근데 현재 위치를 보면 이게 과연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지금 어깨인 건지 이 앞에 무릎을 찍고 다시 어깨에 온 건지 이걸 넘어갈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도 비트코인을 지금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를 처음 받고 네.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생겨갖고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한 게 이제 누구도 다 이게 이제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과연 이게 방어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안전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어떤 투자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조금 약간 해볼 필요도 있거든요. 네. 아니, 금은 원래 전통적으로 그게 예전에 금본위제로 해갖고 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이 가격이 싸지면 누구나 다 살려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달러 같은 경우도 뭐 세계의 기축통화니까 싸지면 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뭘 살 수가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따라가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투기 자산으로 그냥 작전주처럼 이걸 그러니까 지금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 보고 접근을 해야지 이걸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시장에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떤 하락이 왔을 때 사람들이 뭘 먼저 살까?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과연 비트코인이 싸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살까? 그걸 사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보통 네. 저번에 테슬라 사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테슬라의 차량 전기차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될 거다. 네네. 그렇게 하고 뭐 미국에서 어떤 주는 세금을 또 비트코인으로 내게 하겠다라고 네. 언급을 했는데 그런 네. 부분에서는 그럼 전문가님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추세가 살아있을 때 네. 비트코인이 계속 투자 자산으로 괜찮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는 그들도 비트코인을 갖고 싶을 거고 받고 싶겠지만 네. 비트코인이 수직 급락하는 상황에서 그걸 누가 받으려고 할까요? 그 회사라는 게 옛날에 파리바게트에서도 비트코인 막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갈 때 파리바게트에서도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파리바게트 가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적 얘기냐? 그건 뭐 옛날에 얘기했던 거지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천하의 테슬라에서도 절대 결제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제를 받고 나면 내일 다시 비트코인이 반값으로 떨어지거나 막 10% 20% 폭락하면 회사가 망하지. 그 차량을 안정된 돈에 어떤 그런 변환할 수 있는 걸로 돈을 받아야지 비트코인으로 그렇게 차량을 막 판매를 했을 때 다음날 바로 10% 20% 떨어지면 바로 그냥 마진이 다 회사의 이익이 10% 20%가 바로바로 하루에 날아가는데 그게 10% 20%씩 막 떨어지고 30% 40% 이렇게 떨어진다고 쳤을 때는 아무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선 굉장히 좋지만 네. 모두가 환호할 때 이게 만약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조금 곰곰이 해보실 저도 그냥 제가 혼자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비트코인에서 차량을 결제해준다고 할 때 이게 과연 내려갈 때도 그걸 가능하게 해줄까? 그러면은 그 회사가 운영이 될까? 그 비트코인이 내려갔다가 장기간 옆으로 기면서 올라오지 않으면 그 회사가 유지가 될까요? 그 비트코인을 계속 바로바로 현금화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비트코인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네. 그 부분 때문에 또 그 테슬라가 조금 많이 오른 게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좀 약간 그 부분 때문에도 비트코인이 살아나면서 조금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라고 보여주는 테슬라의 급등부터 또 안정보다는 투기성이 짙은 비트코인에 대해서까지 미증시를 꼼꼼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미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까지 늘 세심하게 정리해 주시는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네네. 쿠팡의 상장이 곧 앞두고 있어요. 네. 오늘 공모가를 또 상향하면서 기대되는 몸집값이 더 커졌어요. 거의 66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전문가님은 기업 가치 어떻게 보세요? 뭐 쿠팡의 기업 가치는 네. 사실 미천한 제가 뭐 판단할 건 아닌 것 그렇게 같고요. 네. 네, 일단은 시장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조금 보고 뭐 총 시가총액이 한 4조 정도로 아마 상장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오늘 또 로블록스라는 또 되게 유명한 미국의 게임 주식 하나가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그게 상장이 되거든요. 그게 한 3, 40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사실 미국에서 4조면 네.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은 1,000억도 안 되는 정도의 규모라서 굉장히 미미한 그냥 규모입니다. 그냥 뭐 미국에서 상장되는 회사들 중에 4조짜리 회사가 하루아침에 그냥 부도나도 아무도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이거든요. 예,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 업체 화이트닝이라는 게 하루에 그냥 부도가 났는데 그때 부도났을 때 당시에 뭐 주식 가격이 뭐 한 $1 이랬는데도 시가총액은 한 4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쿠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슈지만 뭐 미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 이슈 때문에 이제 쿠팡이 상장이 되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 네이버, 카카오 이 세 개의 대결 구도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네.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전문가님이 이 세 회사 중에 어떤 회사를 가장 유망하게 보세요? 일단은 네. 대부분의 아마 분들이 다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성장 가능성은 카카오가 제일 높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개인적인 생각. 일단은 사업의 방향은 아마 다 비슷비슷하게 할 텐데 약간 쿠팡하고 네이버 카카오는 약간 다른데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그런 어떤 지금 이미 많이 약간 밀접하게 많이 이렇게 관련이 돼 있고 그걸 가지고 계속 다른 사업 뭐 은행 네. 뭐 증권, 뭐 보험 이런 쪽으로 계속 쭉쭉 뻗쳐 나가는 거고 쿠팡 같은 경우는 약간 아마존식의 사업 구조를 가고 있거든요. 물류센터를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OTT 사업, 컨텐츠 사업 뭐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그 개인들의 회원들한테 락을 걸어갖고 락인 전략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놀이터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약간 방향이 좀 다르긴 한데 뭐 쿠팡도 뭐 네이버도 카카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니까 좀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주 훈훈한 정리까지 네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쿠팡과 카카오, 네이버 중에서는 그래도 카카오의 성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쿠팡의 상장이 그럼 확실히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네. 거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인데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 네. 사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도 그 위워크라는 종목이 이제 손정희가 그거를 네.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다 상장을 실패하는 바람에 손정희 굉장히 위기로 빠지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쿠팡 같은 경우도 쿠팡 관련주들이 저도 이제 주식을 실전 매매를 하다 보니까 쿠팡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만에 하나 쿠팡이 상장이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상장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금 지금까지는 계속 된다라는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일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뭐 가격이 확정되면 뭐 내일 뭐 상장이 되는 부분에서 크게 무난하게 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밤에 어느 정도 이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쿠팡 상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시각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열리는 미증시에서 중요한 네. 게 10년물 국채 입찰이잖아요, 전문가님. 네네네.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또 일단 분명히 내일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게 만약 입찰 수요가 굉장히 적으면 또 국채 금리가 또 뭐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좀 네. 이제 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10년물 국채 만기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국채 입찰을 했을 때
막 국채 입찰의 수요가 부진하다고 해서 시장에 굉장히 불안감을 줬었는데 그건 7년물이었고 네. 얼마 전에 또 3년물 국채 만기 입찰을 했을 때 수요가 충분하게 있다.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수요가 많이 생긴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수요는 충분히 생길 거고 아마도 굉장히 잘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 있잖아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 정도 네. 올라 있으면 사실 지금 이제 국채 금리를 입찰을 한다고 하면은 또 국채 투자자들,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또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상황 짚어봤고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분위기 좋게 출발했거든요. 네네네. 미증시 분위기 좋으면서 좋게 상승하면서 출발해가지고 저도 네. 오늘 분위기 좋겠다라고 감히 예상을 했는데 네. 전혀 엇갈렸어요. 빗나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네. 앵커님 생각하고 비슷하게 하루를 시작했을 거고요. 저 또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선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부양책이 통과되고 나서 그 부양책이 이제 이슈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양책이 통과돼서 돈이 풀리면 뭐 인플레 압력이 가중될 거다. 뭐 국채 금리는 또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국채 금리는 지금 시장에서 좀 적응을 하고 있어요. 적응하는 기간에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반응을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하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 차트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어요.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60일선을 이탈하고 어제 아래 꼬리를 줬는데 다시 위 꼬리를 맞고 60일선을 오르지 못하고 저항을 받으면서 밑으로 밀렸거든요. 음봉자리. 다만 이제 이 밑에 저점까지가 뚫린 게 아니라서 아직은 이 영역 권역 안에 있으니까 조금 이제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일단은 어제 좀 오전에 좀 외국인들이 좀 의도적으로 좀 개인들 투매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그 패턴으로 물량을 쏟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겨내고 다시 좀 올라왔는데 막판에 어제 미국 시장 급등해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밀려 내렸어요. 밀려 내렸는데 일단 결론은 사실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괜찮다,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차트만 보지 말고 그 시황의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상황,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냥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오늘 또 근데 좀 약간 이상했던 게 환율이 네. 하락해서 시작했는데 양봉으로 쫙 그냥 반등하면서 이렇게 오르면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살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보고선 좀 관망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코스피의 어떤 이 매매 동향을 보면 이 지수는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고요. 개인들은 쭉 사다가 막판에 이게 이제 좀 팔았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그냥 관망하다가 막판에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기관들도 쭉 팔다가 막판에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마지막 이거는 스위칭한 것 같고요. 서로 그냥 뭔가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코스닥도 쭉 내렸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막판에 기관 외국인이 좀 받아줬고요. 개인들은 거기다 팔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가 매수세가 막판에 좀 들어온 걸로 봐서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미리 좀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증시의 어떤 그런 선물 상황들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오늘 당연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주는 건 뭐 당연히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선물은 소폭 플러스의 흐름이거든요. 어제 이제 국채 그 금리의 어떤 안정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달러가 조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모습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달러가 강해지다가 어제 달러가 약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전에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금 가격 또한 어제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급등했어요. 금도.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금도 약간 이상하게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제 금 가격도 좀 반등이 좀 정상적으로 나와주면서 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조금 밀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좀 시장은 좀 안정화된 것 같고요.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마 좀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내일이 네네. 내마녀의 날. 네. 보통 큰 변동성을 예상하는데 그래도 네. 내마녀의 날마다 늘 하락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작년에 네. 보면 그랬어요. 네네. 전문가님 내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 네. 선물 옵션 동기만기 쿼드라 스위칭데이 그 내마녀의 날 그거를 네, 말만 들어도 약간 겁이 나요. 네, 그거를 네. 굉장히 겁내하시는데 그 내마녀의 날에 뭐 큰일이 있었던 날이 많을까요? 별일 없었던 날이 많을까요?
별일이 없었던 날? 대부분은 별일이 없습니다. 네. 네. 아. 예, 대부분은 별일이 없고요. 그냥 어떨 때 예상치 못하게 그냥 장 흐름이 그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무서운 거죠. 옛날에 그 도이체뱅크에서 네. 동시호가 때, 그러니까 그 옵션 만기를 동시호가 때 본인들이 옵션을 그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동시호가 때 현물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던진 거예요. 마지막 동시호가 때. 네. 한 3, 40포인트가 그냥 밑으로 떨어져서 시작하는 거 동시호가 때. 그럼 보통 누군가가 받아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제자리에서 끝나요. 아마 장 시작하실 때도 그런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장 시작할 때 8시 40분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호가창에 내 종목이 막 하한가를 들어갔는데 또 다시 그냥 어느 정도 맞춰서 끝나고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안 올라오는 거죠. 예, 안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끝났어요. 나중에 그래서 도이치뱅크 조사받고 아직까지도 그거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부러 미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물량들이 지수를 동시호가에 좀 이렇게 갑자기 틀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까봐 그러는 건데 오늘도 그 효과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미리미리 좀 포지션을 좀 정리하면서 네. 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의 그런 포지션 한번 보면 포지션을 보면은 그 지금 이게 선물 옵션 그 각 투자자별로 이제 그런 손익 상황이거든요. 손익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가 현재 외국인 뭐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현재 지금 지금 현재 지수고요. 외국인은 지금 현재 이익 중이에요. 지수가 오르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이제 408포인트부터는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오죠.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 투시는 오르면 오를수록 지금 현재는 손해 구간이고요. 물론 이제 해지를 걸었겠죠. 뭐 해지를 걸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손해 구간이고 오르면 수익이 나는 이제 한 410포인트 이상 돼야지 이제 수익이 나는. 근데 뭐 410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지금이 403이니까 뭐 한 50포인트 정도 올라야 되는데 꼭 이거를 뭐 다 달성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각 포지션마다 대체적으로 투시는 상방에 배팅을 했고 외국인들은 좀 하방에 배팅을 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뭐 크게 그렇게 뭐 변동성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마술 같은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손해가 나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르나 내리나 무조건 손해. 그냥 손해가 확정된 그런 포지션이고요. 일단 옵션의 그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굉장히 많이 쳐놨죠. 이 옵션의 매도는 변동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매수는 그 변동성을 생각하는 거고요. 매도는 이제 변동성이 없다. 그 변동성이 생기면 매도는 이제 손실이 무제한으로 커지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매수는 내가 산 거만큼에서 이제 손해만 보는데 매도는 손실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보면은 이제 그 풋옵션 쪽에 매도를 좀 많이 쳐놨고요. 이 먼 구간에 매도 쳐놓은 거는 여기까지 달성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외국인들은 그 콜옵션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샀는데 일단은 뭐 하방으로 그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반면에 개인들이 이렇게 하방에다가 풋옵션을 많이 사놨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주식이 이제 밑으로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냥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선물 옵션 그 부분의 어떤 만기 때문에 뭐 지수가 크게 흔들리거나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내마녀의 날이라고 매번 하락한 건 아니다. 그냥 일상적인 하루일 뿐이니까 너무 겁먹지 말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냥 관망하는 자세가 좋을까요? 지금은 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매수요? 네네네.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는데 오늘처럼 이제 지수가 아침에 떴다가 밀리는데 내려오는데 그걸 계속 그냥 뭐 분할 매수 하셔도 되는데 좀 스마트하게 한다고 하면 그 흐름을 좀 읽고 가급적 장 막판에 좀 싸게 살려고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장에 올라간다 싶으면 좀 빨리 사는 게 낫겠죠. 그 부분에 대한 시황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구간대는 매도냐 매수냐라고 봤을 때 그냥 매수 대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대응이 많고 현금보다는 주식을 좀 쌀 때 늘려놓는 게 맞고요. 지금 미국 시장도 이제 그런 어떤 안정세, 그러니까 이 어둠의 터널에서 좀 빛이 보이고 좀 나가려고 하는 거고 국채 금리는 시장에 어느 정도 좀 그 적응을 하고 있어요. 국채 금리 이슈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국채 금리 쳐다보면서 무서워서 못 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채 금리를 가지고 그냥 주식이 상승하다가 조정을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명분을 줄 수는 있지만 조정의 명분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시장이 뭐 완전히 끝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사실 우려하는 것보다 네. 그렇게 뭐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아요, 전혀.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레리 서머스인가 그 전 재무장관이 있는데 전 재무장관이 이제 옐런이랑 파월한테 그 지금 너무 무리해서 돈을 풀어서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옐런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그 취업 고용률 이게 네. 지금 마이너스 뭐 7% 정도로 보이지만 사실 이게 7%가 다가 아니다. 이게 더 있다. 왜냐하면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그 지금 현재 고용 지표가 다가 아니다. 이 밑에 더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 재무장관이 얘기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에 구멍이 났는데 여기에 이제 돈을 이렇게 메꿔서 넣는 거잖아요. 메꿔서 넣는데 이게 돈을 너무 많이 메꿔넣어서 돈이 넘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 이래서 시장에 뭐 위험을 줄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걱정하는 건데요. 옐런은 지금 당신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그 구덩이의 깊이가 더 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파월도 동의를 했고요. 근데 옐런은 지금 재무장관이긴 하지만 그 전에 바로 직전에 그 연준 의장이었어요. 네. 저는 옐런의 말을 더 믿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전에 그 연준 의장이었을 때부터 지금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국의 그런 재무부의 그런 재무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옐런이요. 그러니까 이제 옐런이 지금 뭐 시장에 더 큰 부양책을 해야 된다. 뭔가 그런 어떤 주장을 할 때 저는 그 옐런의 경험과 그런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 전 재무장관이 한 얘기보다는 그냥 옐런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가지고 그 개인 투자분들도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뉴스라든지 뭐 경제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막 하실 때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좀 판단을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예. 그거를 이거 저거 막 보면 어떨 때는 눈도 가리고 귀도 막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갈 때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주식을 하는 어떤 마인드가 좀 깨지고요. 그래서 내려가면 팔고 올라가면 사고 이런 또 안 좋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지금 시장을 자꾸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자꾸 어떤 그런 그 음모론 이런 거를 자꾸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리고 재무장관 그런 사람들 다 천재예요. 연준 의장 뭐 이런 사람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 의도하는 거 시장의 의도를 잘 보고 현재의 주가 상황 그런 것들을 보고 주변의 지표들을 잘 보면서 판단을 해서 본인의 어떤 생각대로 중간에 내 생각대로 딱딱 맞지 않더라도 그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분할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본인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 이 국채 입찰이랑 내만여의 날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우려가 되지만 내일장 너무 겁먹지 말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네. 매수 입장에서 접근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섹터, 그냥 넓게 어떤 테마를 위주로 볼까요?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섹터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네. 네.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종목별로 평소에 관심 있던 종목? 네, 그냥 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보려고. 현재 대부분의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충분히 갖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분 물려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을 갖고 내 계좌를 관리하려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자꾸 현금 있는 걸 갖고 이거 저거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계속 물려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사실 괜찮은 종목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냥 기존에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 좀 많이 깨지고 있구나, 저거 좀 덜 깨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시장에서 보이는 거는 제 눈에 보이는 거는요 세력주나 네. 그런 작전주들밖에 안 움직여요. 예, 그냥 그런 어떤 세력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그게 평상시의 주식시장은 맞아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경험해보지 못한 예전에 그냥 정상적인 주식시장, 재미없는 주식시장, 예,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주식시장 말고 그럴 때 보통 그냥 주식의 종목을 괜찮은 것들을 투자를 해놓고 기다림을 갖잖아요. 기다렸다가 그 주식이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아니면 중간에 어떤 급등을 주거나 하면 수익을 실현하고 이런 어떤 패턴으로 많이 하시는데
지금이 이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기대감만으로 여러 종목들이 막 섹터별로 움직이면서 다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지금은 그냥 조용해졌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시장처럼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세력주들만 움직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팜스토리라든지 오늘 팜스토리 상한가 갔는데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세력주구나. 그 세력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런 주식들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쿠팡 관련주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움직이고 그리고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 이런 것처럼 이재명 뭐 아니면 뭐 윤석열 관련주 뭐 이런 어떤 그런 테마들 오를 만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갖고 올리는 그런 종목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뭐 개척 이렇게 새로 발굴해내는 것보다는 기존의 본인 포트를 좀 잘 관리하고 방어를 하면서 나중에 시장이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현재가하고 좀 맞춰놓고 종목을 좀 압축하고 조금 더 내려가도 좀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본인의 탄탄한 계좌를 만드는 게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종목을 담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수 관점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요즘 연일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멘탈이 약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네. 주변에도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요? 네. 주식을 종목을 잘 골라야 되나요? 네. 아니면 타이밍이 좋은가요? 제가 약간 그 꼰대 같은 말씀을 드리면 네. 주식은 종목이 아니고 네. 그냥 운영이고요, 운영. 운영. 예, 운영이고 내 주식을 운영하는 방법. 네. 그리고 마인드예요, 마인드. 예, 그냥 기질. 본인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 능력에 벗어나는 종목을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원래 내가 생각했던 어떤 부분에서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초심을 잃지 않고 내 능력이 계속 성장해 가면 그 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고.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들은 경험이죠, 경험. 예, 처음부터 그냥 뭐 골프 선수 하고 싶다고 해서 골프를 쳐봤는데 재밌어서 나 그냥 프로 선수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주식도 골프 선수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식 조금 해봤는데 재밌네, 나 이거 프로 선수처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골프 프로 선수는 매일매일 돈을 잃지 않지만 주식은 프로 선수가 되기 전에 매일매일 돈을 잃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계속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예, 쌓아가면서 본인의 멘탈을 좀 잡고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경험이 좋다고 하셨는데 경험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정작 내 돈이 들어가니까 네. 예민해지고 더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네네네. 취미로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즐기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럼 네. 비중을 전 재산이 뭐 100%라고 하면 어떤 비중으로 어느 정도를 담아야지 안전할까요? 아, 참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해요. 즐길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을 하셔야 되는데 아. 대부분의 분들은 네. 현금을 가지고 이제 좀 한 절반 이하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좀 괜찮으면 네. 조금 더 태워서 좀 이제 끌고 가고 하는데 평상시 때는 절반 이하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좀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현금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정도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망가지지 않게.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프로들의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 부분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삶이 휘둘려도 괜찮지만 네. 일반적인 분들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자기도 생활이 있는데 그 막 돈을 집담보대출을 해갖고 여기다가 다 쏟아붓고 네. 본인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니까 일단 비중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 진입할 때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취미처럼 적은 돈으로 하시고 거기에 이제 조금씩 100만 원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사람은요. 1억 갖고 수익 내긴 더 어려워요. 100만 원 갖고 네. 100% 내기는 굉장히 쉬워요. 네, 뭐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그냥 비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1억 갖고 1억을 만드는 건 어려워요. 예, 100만 원은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냥 뭐 200원, 300원짜리도 살 수 있어요. 그냥 급락 아니면 급등, 그냥 그런 것도 막 할 수 있는데 1억, 10억, 뭐 100억 이렇게 되면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100만 원 갖고도 수익을 못 내면 1000만 원, 1억을 집어넣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마인드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혼자서 멘탈 잡기 힘드신 분들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한번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0000 04개 꼭 입력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섹터별로 보니까 해운주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해운주들이 네. 조금 그러니까 시장이 살 주식이 없다. 예, 그냥 어제 해운주가 급락이 떨어졌어요. 네. 어제 급락이 떨어질 때 그 분봉을 한번 보시면 HMM 분봉을 한번 보시면요. 그냥 뭐 수지 급하강했거든요. 예, 갑자기 무슨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제 장 초반에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았을 때 해운주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옆으로 기다가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해운주가 급락을 하는 거죠. 반대로 가나 봐요, 요즘에. 네. 왜 그럴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가 뭐죠? 기존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네. 이 해운주들은 계속 조정 없이 올라왔어요. 근데 시장이 만약에 괜찮아지면 네. 괜찮아지면 해운주 말고 살 주식이 많잖아요. 이거 이제 뭐 팔아서 다른 주식 살려고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시장이 마땅치가 않다. 또 시장이 계속 그냥 또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해운주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제 HMM뿐만 아니라 어제 보시면 대한해운도 마찬가지 어제 마찬가지 흐름이 나왔죠. 이게 시간적인 타임만 좀 달랐을 뿐이지 다 마찬가지. 페노션은 어제 블럭들도 나오긴 했지만 이 기존의 다른 회사들이 블럭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주가 흐름이 계속 안 좋았어요. 왜냐?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블럭딜을 했는데 블럭딜이 무슨 회사에 큰 어떤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블럭딜이 지분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를 이쪽 주머니에서 어차피 내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이 HMM도 이게 하림그룹 건데 다른 인베스트먼트에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인베스트먼트가 가져갔어요. 이게 뭐 악재인가요? 아니 그냥 네. 이쪽에서 갖고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바뀐 맞아요. 건데 이거를 시장에서 악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제도 노란톡에서도 아니 페노션 블록딜 했는데 이거 뭐 악재 아니냐. 근데 아니 주인은 따로 있고 자기네들이 이쪽에서 갖고 있다가 이쪽에서 팔았는데 이게 왜 악재인가요? 네. 그럼 오늘은 왜 반면에 하락장인데 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살 주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 또 다시 그냥 관심이 해운주는 이쪽으로. 해운주는 네. 지금 업황이 장기적으로 계속 괜찮아지는 거고 경기가 살아나면 물동량이 늘어나고 네. 그게 너무 눈에 보여요, 그냥. 예. 근데 요즘에 최근에 너무 단기적으로 과열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망은 좋다고 전문가님이 늘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 이 좋은 흐름이 언제까지 갈까요? 주식은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전망도 좋아요, 더군다나. 그럼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어제 살려고 들어갔다가 어제 맞은 거예요. 정말 그게. 타이밍이 그런 게 또 중요한데. 함정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 그렇게 했다가 또 다시 이제 지지부진해지니까 또 이제 다시 살 게 없는 거죠. 다시 해운주 판 거 다시 사자. 해운주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이제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시장의 이제 심리예요, 심리. 이제 그런 것도 이게 경험이 좀 있어야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또 시장이 한 번에 확 돌 때는 해운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또 다른 이제 지금 많이 떨어진 성장주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해운주 갖고 계신 저희 노란톡 회원분들한테 이제 HM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좀 이제는 이거 팔고 나중에 많이 내려온 성장주 쪽으로 좀 바꿔보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망설이다가 어제 급락이 떨어져서 못 팔았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또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이번 기회에 좀 어느 정도 슬슬 기존에 수익 많이 내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올라오면 조금 약간 매도 마인드를 갖자. 근데 이제 지금 HMM이나 이제 페노션하고 대한해운하고는 조금 약간 얘기가 다른데요. HMM은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페노션이나 초반에는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긴 한데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덜 올라왔고 이게 벌크선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컨테이너하고 벌크. 컨테이너는 이제 수출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물품을 실어서 날리는 거고 페노션은 이제 철광석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곡물이라든지 그런 걸 실어서 물동량을 나르는 건데 일단 이 물동량이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면 아마 생길 거고요. BDI 지수가 이제 컨테이너 지수보다 지금 뒤늦게 조금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컨테이너 벌크선 관련한 어떤 요 해운 회사들은 조금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해보고 HMM이나 좀 많이 오른 것들은 좀 그게 언제 체인지가 되는지 이제 HMM하고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죠. HMM, 대한해운, 페노션 이 주가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 HMM은 내려오는데 페노션하고 대한해운은 올라가느냐 이 디커플링 되는 시점을 좀 보고 그게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페노션하고 대한해운은 좀 지속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HMM 살펴보면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현재 지금 배재훈 사장이 1년간 연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연임 기간 내에 민영화를 진행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민영화 되면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민영화되고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죠. 예. 네. 이제 민영화, 공영화 이 부분들이 한국전력이 공영화돼 있어갖고 지금 주가 못 가고 있어요. 예, 뭐 그 발전 단가만큼도 돈을 못 받는 거죠. 이 공영화돼 있는 어떤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한 또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공공재로 있는 회사들은 사실 수익의 극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HMM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미주 노선, 유럽 노선이 있는데 그 미주 노선이 없는데도 억지로 만들어서 했어요. 예, 수출하는 기업들이 지금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한다 이러니까 나라에서 억지로 이제 만들어 갖고 또 하는 거죠. 무슨 배가 그냥 와야 되는데 올 때는. 예, 유럽 노선을 가면 갈 때 채우고 올 때 채워서 올 수 있는데 미주 노선을 가면 갈 땐 채워서 가지만 올 땐 빈 배로 온다. 그래서 미주 노선을 못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HMM이니까 이게 현대상선이었으면 했겠어요? 안 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공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되면 수익의 극대화를 좀 할 수 있고 다만 근데 이게 규모가 큰 큰 어떤 그 자금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웬만한 회사들이 가져가서는 사실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현대상선에서 완전 그 해운들이 다 이렇게 안 좋아졌을 때. 네. 근데 그 회사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에 이슈가 나오면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의 여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를 가져갈 수 있는 회사는 여러 가지로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몇 군데 없거든요. 예, 그런 대기업들이.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예상해서 아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제 예상에는 네. 가장 강한 그 후보는 네. 포스코가 아닐까. 네. 예, 포스코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 좀 약간 어느 정도 그 시너지가 좀 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언젠가는 민영화가 될 거니까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포트에 담는 거는 괜찮은 거겠죠? 네, 뭐 HMM 계속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요. 좀 네.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게 있으니까 주가는 그 앞전처럼 또 조정을 받아야 돼요. 예, 주가가 건전하게 가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처럼 미국 시장처럼 네. 가다가 조정을 받고 또 다시 가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계속 올라가면 언젠간 터지는 거예요. 예,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계속 올라가면 그게 살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조정이 더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조금씩 받으면서 가주는 게 사실 좋고요. 그 전 앞전 흐름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한 두세 달 정도, 세네 달 정도를 HMM 옆으로 조정을 받다가 기간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앞전의 상승폭과 지금의 상승폭이 거의 비슷하게 비율이 맞으니까 기술적으로도 좀 조정 구간에 들어올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그거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그럼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연내 중국 텐진 공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 SDI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님은 이들 중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어요? 네.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뭐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냥 네. TSI라는 종목이 얼마 전에 그 고객분 그 여기 회원분께서 상담을 의뢰하신 종목이었는데 네. 그 종목이 오늘 이제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이 급등을 했길래 봤더니 삼성 SDI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거긴 한데요.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그러니까 앞에 여기 보시면 보이시고 여기 또 매집 봉 보이시죠? 예, 그렇게 했다가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준 거고 무상증자로 인한 어떤 부분의 이슈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어떤 그렇게 올릴 수 있는 또 명분이 되니까 또 오늘 한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지켜보시되 어차피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다 투자를 한다. 전고체 배터리 퀀텀스케이프 제일 앞서 있는 그 미국의 퀀텀스케이프 회사도 4년 동안에 상품을 못 내놔요. 전고체 배터리는요. 그 이후에나 나올 거고요. 뭐 투자하고 뭐 하는 부분에서 수혜를 입으려면 아직 멀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 회사가 이제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뭐 SK노무에서 새 회사들하고 다 거래를 하는 회사긴 한데 사실 실적이 아직까지는 예, 지금 보면은
실적이 그렇게 뭐 좋지가 않아요. 일단은 뭐 너무 규모가 작죠.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도 좀 작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주식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준일이 30일인가 그래요. 3월 30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마 주식이 쉽게 죽지는 않을 거고요. 그 안에서 조금 운영을 하시면서 이게 그 무상증자가 끝나고 나면 주식을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무상증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 보면은 네. 무상증자가 요즘에 근데 제약바이오주들 사이에서 유행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알테오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무상증자를 선언하면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세요? 네. 알테오젠이 오늘 무상증자를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오늘 한 20%까지만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네. 네, HLB는 무상증자를 한 게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HLB는 그 어떤 이슈로 인해서 지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 부양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회사의 유보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실까요? 알테오젠 일단 네. 지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알테오젠 유보율을 보면요. 현금을 쌓아놓은 유보율을 보면요. 예전에 2016년부터 계속 현금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그 2020년 9월 달에 좀 많이 줄었죠. 예, 물론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이 별로 많이 없기는 한데요. 회사는 뭐 흑자 전환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안정된 상태는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이게 바이오 시밀러 하는 회사인데 복제약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를 많이 받아서 시가총액이 지금 3조 9천억이에요. 3조 9천억, 4조 정도 되죠. 이게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뭐 10위 안에 들어있는 회사고요. 일단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흑자 전환을 했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매출도 굉장히 작고 300억 정도의 매출, 80억 정도의 영업이익. 네, 그 정도에서 시가총액 4조. 재무 비율을 보면 그럼 이 회사가 이 정도 300억 정도를 벌어도 시가총액 4조 정도로 할 수 있냐? 뭐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높나? 네, 자기 자본 이익률 16%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21% 정도. 네, 그 정도라서 뭐 그런 부분들은 괜찮긴 한데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무상증자로 어떻게 주가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결론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약간 헛발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에서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요 정도 내려왔다고 여기서 유상증자를 해버리면서 이 현금 쌓아놓은 걸 여기다 써버린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그냥 오히려 나중에 뭐 이 주식 뭐 갖고 있는 회사가 뭐 이 주가 흐름을 하루 이틀 볼 게 아닌데 이 밑에 있을 때 이럴 때 나중에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요 정도의 흐름을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 무상증자로 해서 주가를 부양한다 하더라도 이 앞전에 물려있는 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게 크게 돌지 않는 한 그냥 이런 무상증자 이슈만 갖고는 회사를 돌리기 쉽지 않은데 지금 현재 회사 상황 속에서 재무제표나 뭐 그런 어떤 현재의 지금 유보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무상증자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알테오젠 무상증자 했다고 해서 이거 따라가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올라간 거라서 이거는 쉽지 않아요. 아까 TSI하고는 다르거든요. TSI는 지금 올라가고 옆으로 기고 있다가 이런 어떤 정배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알테오젠은 이 무상증자 이슈로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매물이 여기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 크게 뭐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거 먹으려고 따라가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까지 이슈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벌써 또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네네네. 잠시 후에 또 뵐게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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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광석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